뉴욕 증시가 닷새 만에 랠리를 멈췄습니다.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데다 키프로스 등 유럽에 대한 우려가 부담이 됐습니다. 키프로스 구제금융지원 100억 유로가 확정됐지만 키프로스가 추가 증액을 요청한 60억 유로의 자금 부족분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다우지수는 0.08포인트 내렸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0.16%, 0.28%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닷새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키프로스가 이미 합의한 구제금융 이외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는 소식에 따라 시장은 불안한 모습으로 출발했습니다. 여기에다 미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4% 감소해 지난 2월에 0.1% 증가해서 반전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해 낙폭을 키웠습니다. 영국은 0.49% 내렸고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1.61%, 1.23%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3월 중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4%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1.0% 증가해서 감소로 급선회한 것으로 보합을 점쳤던 시장 예상치에도 못 미쳤을 뿐 아니라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월 중 기업 재고 또한 전월 대비 0.1% 증가하며 전월 0.9% 증가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것은 물론이고 0.4% 증가를 점쳤던 시장 예상치에도 못 미쳤습니다. 특히 이 같은 증가율은 최근 8개월 만에 가장 저조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기업 재고 증가 둔화세는 소매 판매 부진과 맞물리는 부분입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키프로스에 대한 1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을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이날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회의를 갖고 키프로스가 은행 구조 조정과 자본 확충 조치들을 이행하면서 취약한 금융 부문을 개선하려는 충분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이 같은 승인을 내렸습니다. 다만 영국 구제금융기금인 유럽재정안정 메커니즘 이사회 승인 등이 남아있는 만큼 실제 자금 집행은 일러야 다음 달부터 가능할 전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공격적인 경기 부양으로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일본에 대해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12일 반기마다 발표하는 환율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본이 완화 정책을 쓸 때 국내적 수단을 쓰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무부는 특히 일본의 경쟁적인 통화절하 자제를 촉구하며 경쟁적 목적으로 환율 목표치를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건설주와 조선주의 실적 우려에 시달리면서 1930선 아래로 내려와서 마감됐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0.5% 정도 오르면서 547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한편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도 랠리를 잠깐 멈추고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소매 판매가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는 점이 악재가 됐다고 하는데요. 유럽 증시도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들 가운데 살펴봐야 할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시작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샘플러스 재갈공명 전문위원과 함께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장 글로벌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 야간 선물 시장 마감도 체크해보면서 오늘 국내 증시와 선물 옵션 시장도 함께 전망해보고 대응 전략까지 모두 세워보는 순서입니다. 재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재갈공명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가 닷새 만에 조정이었는데 낙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3일 연속 사상 최고치 갱신이 지속되다 조정이 나타나면서 재차 불안한 시장 흐름이 재개되었습니다. 다우지수는 14,865까지 0.08포인트 하락하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3,294까지 5포인트 하락했으며 S&P 500은 1,588까지 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시초가 하락 출발에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에서 반등을 지속한 후 낙폭을 축소하여 약보합에 마쳤습니다. 3일간 사상 최고치 갱신을 지속하던 뉴욕 증시가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과 타익 매물 속에 소매 판매 부진이라는 악재로 재차 조정이 전개되었습니다. 장 초반 하락 출발 후 낙폭을 줄였지만 대부분 일부 대형주를 중심으로 지수만 반등했을 뿐 주도주와 경기 민감 업종을 중심으로 장중 내내 타익 매물이 출회되어
수급에 의한 추가 상승이 지속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한편 앞서 마감된 유럽 증시는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국 증시가 대부분 1% 이상 급락하며 하락하였습니다. 미국의 3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4% 감소해 전문가 예상치, 그리고 6월 1.0% 증가를 크게 하회하며 작년 6월 이후 9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하였는데, 미국에서 올해부터 지불급여세가 인상되고 3월부터 연방정부의 예상 자동 삭감이 시행됐지만 고용지표와 소비 관련 지표가 호조를 보여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3월 고용지표가 크게 악화된 데 이어 소매 판매도 감소세로 전환돼 미국의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에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2월 기업 재고가 전월 대비 0.1% 증가해 예상치 0.4% 증가를 크게 못 미치면서 작년 6월 이후 최저치를 보였으며 4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도 72.3으로 3월 78.6에 비해 큰 폭을 하락해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개장 전 발표된 JP모건과 웰스파고의 기업 실적 발표는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지만 내용면에서 좋지 않아 투자 심리를 역시 위축시켰습니다. 대학, 통신, 바이오, 섬유 유통, 전자상거래 등 42개 업종이 상승해 상승업종 비율이 30%로 하락업종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 30종목 중 11개, 나스닥 100종목 중 38개, S&P 500 종목 중 160개 종목이 상승해 상승 종목 비율이 40%를 밑돌며 하락 종목 비율이 많았고, 일부 대형주를 제외하면 지수 대비 매도 물량이 다량 출회되며 대부분의 종목이 장중 내내 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바이오젠이 3.37%, 암젠이 3.10% 상승하고 홈디포, 맥도날드, 월마트, 바이두닷컴, 아마존, 야후,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 등이 상승하며 반등하였습니다. 하지만 모건스탠리, 자이언 뱅코프 등 금융주 중심으로 하락하며 약세를 주도하였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 전망은 수급에 의한 추가 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차익 매물도 지속 출회되고 있어 조정 가능성이 더 높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미국, 유럽 증시 투자 전략은 추가 상승도 하락 방전도 가능한 시점이므로 현금 비중을 70% 정도로 유지한 채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관망하는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를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의 요청에 의한 일본 중앙은행의 갑작스런 공격적 양적 완화로 니케이 지수가 급등하며 동반 반등했지만 일본 증시를 비롯해 글로벌 증시의 추가 상승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니 현금 비중을 높인 채 관망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해지 전략으로 현물 매도와 함께 나스닥 선물과 S&P 500 선물 등 파생 상품 매도와 풀옵션 매도 및 현물 시장에서 공매도를 통한 해지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환율을 살펴보면 원달러 환율이 1140원 선을 고점으로 1100원 이하까지 하락이 전망되지만 당과는 펀더멘털보다는 북한 리스크에 따라 움직이며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엔달러는 100엔 전후를 고점으로 하락 전환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유로화는 1.30달러를 지선으로 추가 반등 시도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1.27달러를 붕괴시키며 하락세가 지속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와 환율 전망까지 모두 알아봤고요. 이어서 지난 주말 야간 선물 지수는 어떻게 마감됐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야간 선물시장은 주간시장 대비해서 0.8% 하락한 250.50에 마쳤습니다. 저점 249.00, 고점 251.25로 2.6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래량은 22,172계약으로 감소 하루 만에 재차 증가하면서 장중 급등 나가는 변동성 장세가 전개되었습니다. 유럽 증시의 영향으로 시초가 하락 출발 후 사정 무렵 249.00까지 주간시장 대비해서 2.3포인트 급락하였으나 미국 증시가 낙폭을 축소하며 반등하자 250을 회복하며 낙폭을 축소한 채 마쳤습니다. 개인이 590계약을 매수하고 외국인이 587계약, 기관이 36계약 매도하며 개인은 매수돼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가 충돌하였습니다. 개인이 장중 매도에서 매수 전환하여 일중 최대 매수로 마감하고 외국인은 장중 매수에서 매도 전환하여 일중 최대 매도로 마감하였으며 기관은 장중 내내 소폭 순매도하며 관망을 지속하였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지수 하락으로 콜옵션은 20% 정도 하락하고 풋옵션은 10%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지수가 장중 급락하자 콜옵션이 20에서 40%까지 급락한 후 낙폭을 축소하였고 풋옵션은 20에서 30%까지 급등했다 상승폭을 축소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주식시장 그리고 선물옵션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들어보면서 대응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결국 1920선대로 내려와서 마감됐었죠? 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의 상승으로 시초가 상승 출발해 종합지수 1956포인트까지 상승하며 1950가 1960포인트 회복을 시도하였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도로 1919포인트까지 급락했다 낙폭을 소폭 축소하였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LG화학,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등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락하여 상승한 종목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지수 급락으로 장 초반 상승했던 콜옵션이 대부분 50% 이상 급락하고 장 초반 하락했던 풋옵션은 대부분 60에서 90%까지 폭등하였습니다. 개인들이 현선물 매수로 손실을 보았지만 콜매도 풋 매수에서 수익을 보았고 외국인들은 현물과 선물 매도에서 수익을 보았지만 콜옵션 매수와 풋옵션 매도에서 손실을 보았으며 기관은 현물 매도와 풋 매수에서 수익을 보았지만 선물 매도와 콜 매수에서 손실을 보았습니다. 국내 증시가 종합지수 1900선물지수 251포인트를 저점으로 반등하다 1950포인트 돌파에 실패하며 급락하여 이미 예고한대로 종합지수 1900선물지수 250포인트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물은 현금 비중을 확대한 채 지속적으로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대응하고 선물옵션은 짧은 단기 매매 위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망은 시초가 하락 출발해 선물지수 250포인트를 하향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응 전략은 반등 시 선물지수 252포인트 부근에서 매도하고 하락 시 249포인트 부근에서 청산하는 반등 시 매도 전략입니다. 금일 저점은 종합지수 1900, 선물지수 249.00, 고점은 종합지수 1930, 선물지수 252.00을 제시하고 하락 시 시선은 선물 250.00, 상승 시 저항선은 선물 252.00을 제시하며 최대 변동폭은 선물로 하한선 248.00에서 상한선 253.00을 제시하겠습니다. 옵션 매매 전략은 콜 매도 또는 합성 선물 매도 또는 양매도 또는 스트랩 매도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콜 매도는 지수 하락 또는 행보 시 유리하고 양매도는 콜옵션과 풋옵션을 동시에 매도하여 지수가 박스권 행보 시에 유리하며 합성 선물 매도는 콜옵션 매도에 풋옵션 매수를 합성하여 합성한 선물 매도의 수익 구조를 복사한 것으로 지수 하락에 비례해서 수익이 나는 구조이며 스트랩 매도는 옵션 양매도 중 콜매도 비중을 풋에 비해 2배로 높여 지수 하락 또는 행보 시 유리한 전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재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하는 환율 보고서가 지난 주말 의회에 제출이 됐는데요. 보고서 내용의 주요 골자는 무엇이었는지 이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네. 한 번, 1년에 이제 2번 의회에 제출을 하는데요. 네. 역시 이제 그 보고서의 내용에서는 환율 조작국으로 그 조작 대상을 지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골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재무부가 발표한 부분은 이제 상반기용인데요. 엔화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좀 보고서에서 인용이 됐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엔화의 최근 약세 기조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겠다라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그동안 원화나 그다음에 위안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율의 우려 내지는 조작 위험 이런 부분에 코멘트가 많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엔화가 들어갔다는 점이 새로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조적으로 엔화가 약세 기조를 가져간다면 추후 엔화와 관련된 내용이 더 덧붙여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무부는 지난번 2월 달에 열린 G20 모스크바 회담에서 주요 G20개 국가들이 합의했었던 대외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환율을 정책 목표로 삼지 않는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을 일본에 요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의 내용에서 엔화에 대한 코멘트가 실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난 주말 엔화의 약세 흐름이 뉴욕 외환 시장에서 주춤거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G20 회담 이번 주에 있을 워싱턴에서 G20 회담에서 추가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위안화와 관련된 부분은 절상 기조를 계속 요구하는 수준의 코멘트가 담겼고 원화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원화의 개입 이런 부분은 자제해달라는 내용이 그대로 현재 녹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번 환율 보고서에서 엔화의 그 시정을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텐데요. 미국의 입장은 어떠한지, 엔달러 환율의 영향은 어땠는지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엔화가 약세 기조가 너무 가파르게 네. 현재 움직이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이 보고서에서 재무부 보고에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재무부의 보고서 내용은 의회에서 결의가 나와야 이것이 이제 구속력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회의 결의가 나오지 않게 되면 보고서의 코멘트 정도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는 지난해 위안화의 절상 기조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주요 외신이나 언론의 분위기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환율 조작국 지정은 하지 않았고요. 이번에도 엔화의 엔저 흐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고 이런 부분에 시정 조치를 면밀히 주시하겠다라는 정도의 코멘트로 봐서 원론 이상의 시정 요구는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연준의 현재 벤 버냉키 의장은 BOJ, 일본은행이 디플레 탈피를 위해서 현재의 양적 완화 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 코멘트를 내놓고 있고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도 일본의 경기 부양책을 원론적으로는 현재 지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추가적으로 속도 조절에 조금 더 나서줄 것을 현재 재무부 보고서에서 담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뉴욕 외환시장에서의 엔달러 환율은 지난 주말 97.70엔 정도 수준에서 약세 흐름이 좀 주춤거리다가 다시 약세 기조로 현재 넘어가는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엔달러 환율은 100엔대에 근접을 했기 때문에 그 일본 정부로서는 현재 추구하는 어느 정도 수준의 목표치는 네. 소기의 성과를 현재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보고서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그 언급을 자제하려는 내용이죠. 그리고 원론적인 수준에 대한 코멘트 정도만 현재 나온 상태입니다. 미국의 재무부 보고서에 대한 그 반응은 직접적인 언급을 현재 자제를 하고 있고요. G20 회담에서 그 인용이 됐던 대외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환율을 정책 목표로 삼지 않는 부분은 우리도 이를 충분히 알고 시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현재 엔저가 나타나는 것은 경기 부양을 위한 양적 완화 조치에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일 뿐이다라고 현재 원론적으로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18일과 19일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담이 이틀간의 워싱턴에서 열리게 됩니다. 여기 이제 구로다 하루이코 비유주의 총재도 참석이 되고 우리나라의 현오섭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현재 참석이 예정돼 있는데요. 한국은 엔화의 가파른 시정 요구 이런 부분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구로다 총재는 원론적인 내용의 개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자동차 업계가 엔화가 경쟁적으로 이렇게 약세 기조로 가져가는 부분이 일본 자동차 업계의 경쟁에서도 다소 현재 불리한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의 자동차 업계나 제조업체의 영향도 미국의 입김에 들어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탈리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정 구성에 진통을 겪고 있는 이탈리아 정부가 재총선을 치르더라도 추가 연정 구성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얘기를 참 오래간만에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가 연정 구성이 여전히 안개 속인 상황입니다. 오늘 이탈리아는 15일이죠. 오늘 오후에 상하 양원 합동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오늘 상하 양원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조르지 나폴리타노 대통령의 임기가 5월 15일로 임기 만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새 대통령을 이제 선출하는 수순으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면서 현재 이탈리아 주요 언론들과 여론조사 업체들이 6월에 재총선이 있더라도 새로운 연정 구성을 다시 조각하기가 현재와 같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AFP 통신이 이탈리아의 여론조사 업체의 내용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SWG라는 이탈리아의 여론조사 업체가 1,500명 유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재총선을 할 경우 어느 정당을 지지하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현재 베를루스코니 중도 우파의 자유국민당을 32.4%가 지지한다고 답변을 했고 현재 상원에서 1위를 했던 민주당의 베르사니가 이끄는 민주당을 30% 지지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파이브스타 무브먼트, 오성운동인 베페그릴로 당수가 이끄는 오성운동은 24% 지지를 해서 자유국민당과 민주당의 격차가 2% 정도밖에 오차범위 내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구도로는 재총선을 해도 연정 구성이 어렵다는 것이 여론의 중론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재총선을 하게 된다면 자유국민당이 1위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하지만 이것도 과반에 못 미쳐서 연정 구성은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민주당이 자유국민당하고는 연정 구성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통령은 자기의 임기 말 5월 15일까지 연정 구성의 중재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거부 반응이 민주당 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재총선으로 가는 수순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SWG 여론조사업체의 그 여론조사 결과는 현재 자유국민당이 1위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른 여론조사 기관인 테크네도 자유국민당의 지지율이 33.3%, 민주당이 31.4%로 2% 오차 범위 내에서 자유국민당이 조금 더 앞서는 것으로 현재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 2위가 모두 과반을 차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6월에 재총선을 하더라도 연정 구성은 표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그 흐름이라면 돌발 변수나 극적인 변수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탈리아의 국정 조각이 계속적으로 늦어지는 리스크 부담을 안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다행히 지난주 이탈리아 국채 발행은 무난하게 소화하면서 금융시장 동요는 크게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나마 금융시장은 예. 안정세를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 위안이라면 위안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는 키프로스나 그리스 사태 이런 쪽하고 액면적으로 수평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연정 구성이 현재 어려운 국면에서도 정부에 대한 반발이나 시위, 파업 이런 부분은 자제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금융시장이 그나마 이탈리아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가져가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주 11일 날 40억 유로의 3년 만기 국채 입찰이 있었습니다. 낙찰금리가 2.29%로 받으면서 지난번 낙찰금리 2.48%보다도 낮은 금리로 받았습니다. 비교적 원활하게 소화됐다라는 평가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4.28%로 2월 25일 이후 최저치 수준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동요나 이런 부분은 없고 안정적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반가운 내용이지만 장기적인 국정 공백을 푸는 것도 이탈리아의 개혁의 숙제라는 점, 그 다음에 새롭게 들어서는 대통령이 중재를 통해서 연정을 조각해낼 수 있을지, 이탈리아의 변수는 올해 상반기 내내 계속 숙제로 남겨진다고 보겠습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시간으로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1956포인트까지 올랐었던 코스피가 낙폭이 심해지더니 결국 1920선대로 내려와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했고 기관이 가장 많이 파는 모습이었는데요. 조선주, 건설주 낙폭이 크더라고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주말에 시장이 좀 좋지 못했죠. 네. 그러니까, 장중에 잘 버티는 듯 하다가 장 오후장에 조금 불안감이 좀 커지면서 그게 좀 하락을 했었는데,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이제 매도세가 좀 유지가 되면서 일단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틀 동안 상승을 했었습니다만은, 결국엔 그걸 지키지 못하고, 1924포인트 정도에서 마감됐다는 부분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네. 코스닥 업종을 좀 보신다면 전기가스 업종 같은 경우가 조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섬유의료도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마감을 했는데 다시 또 STX 그룹이 또 이제 불안감이 나왔죠. 유동성 위기가 좀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급락세를 보였었고 또 그 목요일에 있었던 GS 건설 여파가 금요일도 이어지면서 건설주들이 좀 크게 좀 하락을 좀 했었고요. 또 이제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잘 버티고 좀 잘 올라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좀 하락을 하면서 지수 하락을 좀 이끌었던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좀 체크할 수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견조한 모습을 띠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547포인트에서 마감을 했는데 장중 한 1.2% 이상 올랐던 부분들이 코스피 시장이 조금 하락을 좀 낙폭을 좀 확대하면서 코스닥 시장 역시 좀 상승폭을 조금 줄이긴 했었지만 그래도 코스피 대비해서는 좀 강하게 올랐던 모습을 좀 띌 수 있었고요. 실적이 기대가 되던 이제 게임적 엔터주들이 좀 강하게 올라왔었고 제약주 역시 조금 급등세를 띠면서 지수 상승을 좀 이끌려고 했던 부분들을
볼 수 있었고요. 뭐 방송 서비스, 홈쇼핑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북한 리스크가 지난 금요일에 조금 해소가 되는, 좀 완화가 되는 모습을 좀 띠면서 방산주들이 대거 급락세를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많이 빠지지 않았지만 IT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군들, 코스피 시장에서도 전기전자 업종군들이 좀 차익 매물이 나왔던 것처럼 코스닥 시장 역시 IT 하드웨어 관련된 업종군들이 조금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조금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던 부분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징 종목군들 좀 보신다라면은 오로라 같은 경우가 이제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YG엔터하고 이제 라이센싱 계약이 체결이 됐죠, 지난 목요일에.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으로 이틀 연속 급등세를 띄면서 마감을 했었고요.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무선 충전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강세로 마감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CTC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신약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이 또 이제 파트너십을 통해서 매출, 판매 증진이 기대가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네. 좀 급등세를 띠면서 마감했던 것이 지난 금요일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주 이제 외국인의 선물 매수 유입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1920선대까지 내려온 지금 지지라인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체크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역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선물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저께도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또 5천 계약 이상 매도가 나오면서 결국엔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선물 시장 쪽에서 매수를 보여준 거는 4월 10일하고 4월 8일 한 이틀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수량도 상당히 미미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다시 이제 지난 금요일에 다시 5,500개 가까운 선물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선물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는다라면은 한 3,000계약 이상 매수가 들어오지 못한다라면은 추가적인 거래소를 통해서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셔야 되기 때문에 선물 시장 계속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차트를 조금 보신다라면은 지금 코스피 시장이 결국 1920포인트대에서 마감됐다는 부분들 네. 결국은 지난주 금요일하고 지지난주 금요일하고 큰 차이 없이 똑같은 위치에서 네. 마감된 상황에서 다시 1900 초반에 대한 지지력을 좀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 그렇다면 오늘도 만약에 조금 시장이 좀 출렁거린다라면은 1900이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도 일단 지지가 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주도 그 부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띠면서 지금 많이 올라와 있죠. 벌써 547포인트까지 뭐 V자 반도를 통해서 지금 올라왔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등세를 띠기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역시 일단은 뭐 오늘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조금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만약 오른다고 하더라도 추격 매수는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이 좀 외국인을 통해서 시장의 상승을 유지시키는지 아니면 좀 차익 매물이 나온지를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코스닥 시장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외국인들의 수급 확인해보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거래소 쪽에서는 어떠한 대응 전략이 유효할까요?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뭐 대응 전략을 좀 말씀드린다라면은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1900 초반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태양절의 최대 이제 이벤트잖아요. 네. 김일성이 생일이었던 예, 관계로 또 이제 미사일 발사가 로켓에 대한 연료 주입이 오늘 만약에 발사를 안 하게 되면 다시 그 연료를 뺐다가 새로운 연료를 주입을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어떻게 되면 대북 리스크를 최대 정점을 찍을 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대북 리스크로 시장이 좀 급락이 나온다라면은 거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하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시장 종목을 보신다면 조선주들이 건설주 영향으로 인해서 좀 실적 우려감으로 지난 금요일에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주들의 반등이 조금 이어질 수 있는지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아직은 시장이 추세를 전환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랑 마찬가지로 반등을 한다라면은 현금화 좀 못하신 분들은 일부 현금화 좀 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지금은 추격 매수할 자리가 아니라 확인 후 대응해야 된다는 부분들 체크하셔야 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역시 추가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현금화를 좀 하시거나 아니면 하락이 나온다라 그러면은 좀 하락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지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끝으로 오늘의 관심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요즘에 종목 선정이 좀 쉽지 않은데요. 예. 결국은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전기전자 업종군들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LG 디스플레이를 선정해 봤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항상 1분기는 좀 좋지 못한 비수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좀 기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대형 LCD 패널 시장에서의 선점 효과는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 또 이제 지난주에 뉴스가 나왔던 삼성전자의 압수수색 그리고 아이패드 5에 대한 조기 출시 기대감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생산성 물량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죠. 이런 걸 봤을 때 주가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수급 역시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꾸준하게 쌍끌이 매수세, 강하게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 종목이 최근에 조정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1차 상승이 마무리가 되고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31,600원, 31,500원 전후로 해서 매수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매수가 성공이 돼서 상승을 전환시킨다라면 일단은 한 34,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추가로 올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잘만 간다라면은 지난 12월 고점대인 35,000원, 36,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시장이 워낙에 조금 최근에 변동성 장세가 좀 심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저점을 확인됐던 3만원짜리가 만약에 이탈된다라면은 좀 기간 조정이 조금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손절가는 3만원 놓고 대응하신다라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 종목 LG 디스플레이의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4월 15일) 월요일 이슈앤이슈 주요 소식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천과 강원 지역 투자 기준 금액을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5월부터 인천 영종 경제자유구역은 1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지역은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각각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와 미국의 대화 제의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한반도의 긴장 국면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지 여부는 오늘 김정일 주석 생일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국제 컨설팅 업체 맥킨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중산층 가구의 약 55%가 적자 가구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중산층의 절반 이상은 주택대출 원금 상환과 자녀 사교육비 때문에 가계 재정 적자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12년간 랠리를 펼쳐온 국제 금값이 폭락했습니다. 10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값은 온스당 1,501달러로 전날보다 4.1% 하락했습니다. 이는 2011년 7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네, 이어서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앤이슈 코너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서원영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강원도 알펜시아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자 이민 기준 금액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그리고 대상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반색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가 워낙 침체돼 있기 때문에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는 미지수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법무부가 인천 영종 경제자유구역과 네.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지역의 부동산 투자 이민 기준 금액을 절반가량씩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이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거주 또는 영주 자격을 얻으려면 종전에는 15억 원을 투자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준 금액이 7억 원으로 떨어집니다. 휴양용 콘도, 호텔 별장, 관광 펜션으로 한정된 투자 대상도 넓어져서 인천 청라지구와 송도 골프장 내에 세워질 예정인 빌라도 투자 이민 적용 대상이 됩니다. 강원도 평창은 투자 금액이 기존 10억 원에서 제주도와 여수, 경도 수준인 5억 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액 이상을 투자한 자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 자격을 주고 또 5년 후에는 영주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인천과 평창 외에 제주도와 전남, 여수, 경도 등 4곳이 현재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적용 대상 지역인데요. 하지만 지난 2010년부터 제도가 시행된 제주도가 지난달까지 383건의 실적을 올린 것을 빼면 인천과 평창, 여수는 2011년 시행 초기부터 현재까지 실적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투자 이민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높은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을 이어왔는데요. 당연히 대상 지역 주민들도 반기는 모양새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조치로 잠재적 투자를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요. 평창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번 조치가 제주도에 비해 높았던 금액 기준을 낮춘 것일 뿐 기본적으로 투자 가치 자체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도자들도 원하는 가격과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 차가 너무 큰 상태여서 이미 거래가 실종됐기 때문에 이번 극약 처방이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와 미국의 대화 제의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도발 강행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네, 오늘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라고 하죠. 오늘이 분수령이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앞서 뉴스에서 또 김정일이라고 잘못 나갔었는데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북한의 대화 거부 자체가 좀 이제 그동안은 태도 변화를 기대하고 있던 우리 정부의 기대에 좀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간 또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원산과 함경남도 지역에 배치한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 다수를 지난 11일부터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사일 차량에서 발사대를 세운 정황도 포착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임박한 것이 아닌가, 결국 이 대화 여부를 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가졌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거부로 이 같은 움직임은 기만 전술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북한이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미사일 발사 준비는 이미 완료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현재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의 연료 주입을 마친 상태로 알려져 있으며 2주 이내에 언제든 발사가 가능합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대화 카드를 북한이 거부했기 때문에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한미 양국은 정밀 감시 태세를 구축하고 북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북한 미사일 발사 여부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오늘이 고비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결국 또 북핵 문제 해결 위해서 좀 육자회담 다시 재개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그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미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난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었죠.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중산층의 절반 이상이 주택 대출금과 사교육비 때문에 사실상 적자 상태다라는 우울한 분석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제 컨설팅 업체 맥킨지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한국 경제 전반을 분석한 제2차 한국 보고서 신성장 공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달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로 적자를 내는 한국 중산층 가구 비율이 20년 사이에 15%에서 25%로 많아졌습니다. 맥킨지는 월별 지출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액까지 반영하면 현재 한국 중산층 가구의 55%가 적자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리한 주택 구입으로 지적됐는데요. 주택 가격이 연소득 대비 7.7배에 달한다는 겁니다. 영국이 6.1배, 미국이 3.5배, 또 캐나다가 3.4배인데 이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인 거죠. 네. 가계부채 중 주택 관련 대출은 53%로 미국 가구의 2배를 웃돕니다. LTV 규제가 오히려 화를 키웠다, 이런 분석도 내놨는데요. 보고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은행 부실을 방지하고자 마련한 엄격한 LTV 규제가 주택 융자 비용을 늘리는 원인이 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사교육 문제도 역시 지적이 나왔는데요.
한국 중산층이 고등교육의 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해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교육비에 지출하고 있고 결국 가구의 재무 스트레스 증가,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 실업률의 허상도 좀 꼬집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실업률은 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절반 수준이지만 불안전 취업자, 등록금 마련을 위한 휴업자,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하면 그 수치는 훨씬 높아진다 이런 지적이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출산 후 직장 복귀가 어려운 탓에 30에서 39세 여성 노동 참여율이 낮다. 또 한국 기업이 요구하는 근로시간이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일하기 어렵다. 이런 원인들도 또 지적을 했습니다. 네, 금값이 21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바닥이 아니다라는 분석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수년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최고의 투자 대상이었던 금이 가격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과 양적 완화로 대다수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자본들이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갈아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키프로스 등 남유럽 재정위기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풀 것이다 이런 소식이 가격 약세를 더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2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값은 온스당 1,501달러로 전날보다 63.55달러, 4.1%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7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장중한 때는 1,500달러 선마저 붕괴됐는데요. 지난 2011년 8월 1,900달러대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에 비해서는 20% 이상 하락한 거고요. 연간 기준으로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약세장 반전된 겁니다. 아무래도 좀 좋은 전망들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투자은행 골드만사스는 계속 전망치를 지금 올해는 1,545달러로 1,610달러에서 상당히 많이 낮췄고요. 내년 전망치도 역시 1,490달러에서 1,350달러로 낮춘 상태입니다. 투자 전문가들 역시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 내놓고 있는데요.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에는 금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이런 논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서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의 감 1부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